1970년대, 그 시절 우리는 모두 작은 사냥꾼들이었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 치면 숙제 걱정에 한숨부터 나오던 그때, 쌀 한 톨이 귀하던 시절, 나라의 명령으로 시작된 기상천외한 쥐꼬리 수집 소동을 기억하시나요? 코끝 찡한 연탄 냄새와 함께 11살 철수와 친구들의 웃지 못할 그 겨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의 아련한 추억이 그리우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추억 이야기를 계속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주목. 탁, 탁. 마른 칠판을 두드리는 지시봉 소리가 교실의 웅성거림을 단번에 갈랐습니다. 1975년의 겨울, 3학년 2반 교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교실 한가운데 놓인 조개탄 난로 위에선 주번이 올려둔 양은 도시락들이 달그락거리며 익어가고 있었고, 칠판 지우개를 털고 들어온 아이들의 옷에선 매캐한 분필 가루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황소바람에 창가 쪽 아이들이 몸을 움츠릴 때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교단 앞에 선 담임 선생님의 눈빛 앞에서 감히 딴청을 피우는 녀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은 별명이 독사였습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고, 그만큼 숙제 검사나 준비물 검사에 철두철미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흰 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끽끽. 칠판을 긁는 소름 돋는 소리와 함께 하얀 가루가 날리며 글씨가 새겨졌습니다. 쥐잡기 주간. 그리고 그 밑에 굵고 진하게 쓰인 숫자 하나. 할당량 1인당 꼬리 5개. 순간 교실 안에 60명 남짓한 아이들 사이에서 헉 하는 헛바람 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조용히 해라. 쥐새끼들 마냥 찍찍거리지 말고. 선생님의 불호령에 다시 교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짐짓 비장한 표정으로 칠판을 등지고 섰습니다. 잘 들어라. 지금 나라에서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가 피땀 흘려 농사지은 쌀을 저 더러운 쥐새끼들이 갉아먹고 있다 이 말이야. 통계에 따르면 쥐 한 마리가 1년에 먹어치우는 쌀이 무려 2가만이라고 한다. 2가만이. 너희들 1년 내내 배불리 먹고도 남을 양이야. 선생님은 주먹을 불끈 쥐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쥐를 잡는 건 단순히 더러운 짐승을 죽이는 게 아니다. 우리 식량을 지키는 일이고 나아가 나라를 지키는 애국이다. 알겠나? 네 마이너스. 아이들은 습관처럼 길게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짙은 근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저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 올해 11살. 골목대장 만수나 뜀박질 선수 영철이와 달리 저는 동네에서 소문난 겁쟁이였습니다. 제게 쥐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닭살이 돋고 식은땀이 흐르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여름 재래식 화장실에 갔다가 구석에서 튀어나온 시커먼 쥐를 보고 기절할 뻔해서 바지도 못 추스르고 뛰쳐나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붉은 눈, 징그럽게 꿈틀거리는 수염, 그리고 무엇보다 그 혐오스러운 꼬리. 그런데 그 쥐를 잡으라니요. 잡는 것도 모자라 그 증거물로 꼬리를 잘라오라니요. 기간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다. 한 사람당 정확히 5개. 꼬리 길이는 너무 짧으면 무효다. 새끼 쥐 꼬리는 안 쳐준다. 핑계댈 생각 말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서 기필코 완수하도록. 선생님은 교탁 아래에서 누런 종이 박스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들의 전리품을 담을 관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빈 성냥갑이었습니다. 분단별로 나와서 하나씩 가져가라. 아이들이 주뼛거리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무거운 엉덩이를 떼고 줄을 섰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선생님 앞에 섰을 때
선생님은 제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성냥갑 하나를 툭 건네셨습니다. 김철수, 너 저번 회충약 검사 때도 안 가져왔지? 이번엔 봐주는 거 없다. 못 채워오면 꼬리 개수만큼 엉덩이 맞을 줄 알아라. 네. 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받아든 성냥갑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제 마음엔 천근만근 쇳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자리에 돌아와 성냥갑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육각 성냥통이 아닌 납작하고 작은 파랑새 성냥갑. 그 작은 상자 안에 꿈틀거리던 생명의 일부를, 그것도 가장 징그러운 부위를 잘라서 넣어야 한다니. 상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옆 짝꿍인 영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철수야, 너 괜찮아? 얼굴이 하얘. 영희야, 나 어떡하지? 나 쥐 못 잡는데. 쥐꼬리는 더더욱 못 만지는데. 우리 오빠가 그러는데 쌀집 아저씨한테 부탁하면 하나씩 얻을 수도 있대. 아니면 고양이 키우는 집 마당을 잘 살펴보라던데. 영희는 나름의 비법을 전수해 주었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쌀집 아저씨는 쥐꼬리 하나에 10원씩 받고 판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했거든요. 제 용돈은 일주일에 10원이 고작인데 5개를 사려면 50원이나 필요했습니다. 50원이면 학교 앞 문방구에서 쫀득이를 5개나 사 먹을 수 있고 달고나를 5번이나 찍어 먹을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애국을 위해 전 재산을 탕진해야 한다니 11살 인생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수업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학교 종이 울렸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히 계세요. 아이들은 가방을 챙겨 우르르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책가방을 팽개치고 운동장으로 뛰어가 공을 찼을 테지만 오늘따라 아이들의 뒷모습이 전쟁터로 끌려가는 병사들처럼 비장해 보였습니다. 만수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야, 김철수. 너 오늘 우리 집 와서 딱지치기 할래? 아니. 나 오늘 바빠. 바쁘긴. 너도 쥐 잡으러 가냐? 킥킥. 야, 쥐 꼬리 자를 때 가위 말고 작두로 잘라야 잘 잘린다. 조심해라. 자르려는데 쥐가 살아서 깨물지도 모르니까. 만수는 짓궂게 놀려대며 혀를 낼름 내밀고 도망갔습니다. 저 녀석은 겁도 없는지 아니면 벌써 쥐를 다 잡아놓기라도 한 건지 얄밉기 짝이 없었습니다. 터덜터덜 학교 정문을 나섰습니다. 1970년대의 서울 변두리 동네는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시멘트 담벼락과 기와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골목마다 연탄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전봇대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어귀의 전봇대에는 방첩 포스터와 함께 쥐를 잡자라는 표어가 붉은 글씨로 붙어 있었습니다. 포스터 속의 쥐는 이빨을 드러내고 사악하게 웃고 있었고 몽둥이를 든 씩씩한 어린이가 그 쥐를 때려잡는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의 빈 성냥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까슬까슬한 종이의 감촉. 이것이 저의 무기이자 저의 족쇄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골목길은 평소보다 더 좁고 어두워 보였습니다. 담벼락 밑 하수구 구멍이 시커먼 입을 벌리고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쥐들이 저를 비웃으며 꼬리를 살랑대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5개. 5개. 입속으로 주문처럼 숫자를 되뇌며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당 한편에 쌓인 연탄재 옆으로 부엌에서 밥 짓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엄마 다녀왔습니다. 오늘 저녁 뭐예요? 하고 씩씩하게 외쳤겠지만 오늘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부엌 문을 열고 얼굴을 내미셨습니다. 어휴, 우리 철수 왔니? 밖이 많이 춥지? 얼른 들어와서 아랫목에 손 좀 녹여.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도 저는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올라서며 저는 결심한 듯 성냥갑을 꺼내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엄마. 응? 그게 뭐냐? 성냥 아니니? 이거 학교 숙제래요. 숙제? 성냥갑으로 뭘 만드는 숙제니?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여기다가 쥐꼬리 5개 담아오래요. 이번 주까지. 어머니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더니 이내 곤란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아이고, 또 그놈의 쥐잡기 운동 시작했구나.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는 5마리나 잡아오래. 쌀독 비우는 쥐새끼들 잡긴 잡아야 하는데. 내 아버지는 늦게 들어오시고 이걸 어쩐다.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제 한숨과 섞여 마루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성냥갑을 올려두었습니다. 텅 빈 성냥갑 속 어둠이 마치 제 미래처럼 캄캄해 보였습니다. 과연 저는 이 끔찍하고도 무시무시한 미션을 완수하고 선생님의 사랑의 매를 피할 수 있을까요? 벽에 걸린 달력의 숫자가 저를 재촉하듯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밥상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볼이 섞인 밥 위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고 된장찌개 뚝배기에서는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났지만 제 숟가락질은 깨작거리기 일쑤였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쥐꼬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수야, 밥 안 먹고 뭐하니? 밥알 새고 있어? 아버지의 굵직한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밥을 한술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는 반주로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시고는 입가에 묻은 하얀 거품을 손등으로 쓱 닦으셨습니다. 학교에서 쥐 잡아오라고 했다면서? 네. 5마리나요. 거참 학교 선생들도 별나군. 애들한테 그런 걸 시키고. 그래도 뭐 나라에서 하라니 별 수 있나. 우리 집 천장에도 쥐새끼들이 운동회를 하던데 이참에 싹 잡아버려라. 사내 자식이 쥐 무섭다고 징징대지 말고. 아버지는 사내 대장부론을 펼치시며 김치 조각을 씹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라면 우리 집은 쥐들의 낙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에서는 우당탕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가끔은 찍찍거리는 비명소리까지 들렸으니까요. 쥐가 많다는 건 숙제를 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뜻이기도 했지만 저 같은 겁쟁이에겐 그만큼 위험지대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시던 어머니가 고무장갑을 낀 채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쥐덫 한번 놓아보자. 저기 광에 가면 예전에 쓰던 쥐덫 있을 거야. 가서 좀 찾아올래? 광이라는 단어에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광은 연탄과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창고였는데 전구 하나 없이 컴컴해서 대낮에도 들어가기 꺼려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제라는 절대 명분 앞에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마루 및 서랍에서 묵직한 손전등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녀올게요. 마당으로 내려선 저는 슬리퍼를 끌고 부엌 옆에 붙은 광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나무 문은 페인트 칠이 벗겨져 있었고 문틈 사이로는 퀴퀴한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손전등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탁. 노란 불빛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빛이 닿는 곳마다 먼지가 뽀얗게 일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검은 연탄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고 반대쪽에는 낡은 자전거, 고장난 선풍기, 소금 가마니 같은 것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바닥을 디뎠습니다. 마치 지뢰밭을 걷는 병사처럼 신중했습니다. 제발 마주치지만 말자. 주님들아, 부탁이다. 덫에만 걸려주라. 마음속으로 비겁한 기도를 올리며 구석을 비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스슥. 연탄 더미 뒤에서 무언가 재빨리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으악.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손전등이 바닥에서 대구르르 굴렀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다시 손전등을 집어들고 그쪽을 비춰보았지만 이미 놈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선명한 흔적이었습니다. 까맣고 윤기 흐르는 쌀알 크기의 덩어리들. 쥐똥이었습니다. 힉. 징그러움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동시에 묘한 희열도 느껴졌습니다. 적의 기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곳은 확실히 놈들의 아지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구석에 처박혀 있던 녹슨 철사 쥐덫 2개를 찾아냈습니다. 먼지와 거미줄이 잔뜩 묻어 있었지만 스프링은 아직 짱짱했습니다. 쥐덫을 들고 부엌으로 돌아오니 할머니께서 안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손이 쥐 잡으러 갔나 보네. 이리 다고달라. 할미가 미끼 끼워주마. 할머니는 평생을 쥐와 싸워오신 베테랑이셨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능숙하게 쥐덫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쥐란 놈들은 의심이 많아서 아무거나 덥석 안 문단다.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냐? 멸치 대가리나 고구마 끄트머리요. 그리고 참기름을 살짝 발라주면 냄새 맡고 환장을 하지. 할머니는 찬장에서 마른 멸치를 꺼내 머리만 똑 떼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고소한 참기름을 콕 찍어 쥐덫 안쪽 갈고리에 거셨습니다. 자, 봐라. 이걸 여기다 걸고 이걸 쇠를 요렇게 살짝 걸쳐놓는 거요. 놈이 멸치를 건드리는 순간 탁. 할머니가 시범을 보이시며 손가락을 튕기자 쥐덫 문이 철컹 하고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날카로운지 제 손가락이 잘린 것처럼 움찔했습니다. 이게 바로 원샷 원킬이다. 할머니는 윙크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특수부대 요원들처럼 비장하게 덫을 설치할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쌀독 뒤였습니다. 쌀독 주변에는 놈들이 흘리고 간 쌀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쌀독을 살짝 들어주시고 제가 그 틈으로 쥐덫을 밀어 넣었습니다. 어두운 틈새로 멸치 냄새가 고소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부엌 찬장 밑이었습니다. 예전에 비누를 갉아먹은 흔적이 발견되었던 우범지대였습니다. 철수야, 덧 놓을 때는 벽 쪽으로 붙여야 한다. 쥐들은 겁이 많아서 넓은 곳으로 안 다니고 벽을 타고 다니거든. 어머니의 코치에 따라 찬장 밑 깊숙한 곳, 벽을 따라 쥐덫을 설치했습니다. 마지막 히든 카드는 쥐약과 끈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길에 사오신 쥐싹이라는 빨간 알약 모양의 쥐약은 밥에 섞어 마루 밑 구멍 앞에 두었습니다. 강력 접착제가 발린 끈끈이 책받침은 천장 점검 구 근처에 놓았습니다. 집안 곳곳에 지뢰를 매설하고 나니 시계는 어느덧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씻고 자려고 이불 속에 들어갔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온 집안의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 있는데 마치 투시력이라도 생긴 듯 천장 위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콧수염을 실룩거리며 냄새를 맡는 쥐. 살금살금 쥐덫으로 다가가는 발자국 소리. 달그락. 부엌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걸렸다. 아니, 아직인가? 찍찍 찍. 천장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우다다다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또 시작이네. 옆에서 주무시던 어머니가 잠결에 웅얼거렸습니다. 천장 위에서는 격렬한 추격전이 벌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놈들이 쥐약을 먹고 배가 아파서 뛰는 걸까요? 아니면 끈끈이를 피해 도망가는 걸까요? 저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쥐를 잡아야 숙제를 하는데 막상 쥐가 잡히면 그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꼬리를 자르려면 그 징그러운 걸 손으로 잡아야 하는데 붉은 피가 낭자할 텐데 가위는 잘 들까? 하느님, 제발 쥐가 덫에 걸리게 해주시고 동시에 쥐가 덫에 안 걸리게 해주세요. 앞뒤가 안 맞는 기도를 중얼거리는 사이 1970년대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스산했습니다. 과연 내일 아침 저는 승전보를 울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빈 성냥갑을 보며 좌절하게 될까요? 그날 밤 꿈에서 저는 집채만 한 왕쥐가 제게 쥐덫을 들고 쫓아오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꽃기호 마이너스. 이웃집 장달기 목청을 돋우는 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창호지 문 밖은 아직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코를 내밀자 윗목에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며 5분만 더를 외쳤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밤새 천장을 우당탕거리던 녀석들의 안부가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잡혔을까?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내복 차림으로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부엌 쪽에서는 벌써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밤 냄새, 그리고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가 섞여 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밥을 짓고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추워.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부엌 문턱을 넘었습니다. 희뿌연 수증기 사이로 어머니의 등 짐작이 보였습니다. 엄마, 잡혔어요?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국자로 국을 휘저으며 무심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글쎄다. 아까 찬장 밑에서 쿵 소리가 나긴 하던데. 무서워서 아직 확인 안 했다. 내가 가서 봐라. 어머니도 쥐를 싫어하시긴 매한가지였습니다. 결국 확인은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고 어젯밤 쥐덫을 설치해둔 찬장 구석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둑한 구석, 쌀포대 뒤쪽을 살며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커다란 제 팔뚝만 한 놈이었습니다. 시커먼 털이 숭숭 난 거대한 쥐가 목이 굵은 철사 덫에 꽉 끼인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멸치 대가리는 흔적도 없었고 놈의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붉은 눈은 감지 못한 채 허공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마치 저와 눈이 마주친 것 같아 온몸에 털이 쭈뼛 섰습니다. 으악, 잡혔어요. 엄마, 잡혔어. 제 비명에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국자를 떨어뜨릴 뻔하셨습니다. 어머, 진짜 잡혔니? 아이고 징그러워라. 저걸 어째. 어머니는 질색하며 뒷걸음질 치셨습니다. 잡은 건 좋았는데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저 흉물스러운 사체에서 꼬리만 도려내야 했으니까요. 저는 덫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세수를 마치고 들어오시던 할머니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다가오셨습니다. 뭐가 그리 호들갑이냐? 쥐라도 잡았냐? 할머니. 저기, 쥐가. 비켜봐라. 할머니는 성큼성큼 다가오시더니 허리를 굽혀 찬장 밑을 들여다보셨습니다. 허허, 놈 참 실하게도 생겼네. 쌀을 얼마나 훔쳐 먹었으면 배가 남산만 하냐. 잘 잡았다, 장손아. 할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부직갱이 연탄 집게를 가져와 쥐덫을 끄집어내셨습니다. 덫이 바닥에 끌리며 내는 그르륵 소리가 제 심장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밝은 곳으로 끌려 나온 쥐는 어둠 속에서 볼 때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고 끔찍했습니다. 긴 꼬리에는 듬성듬성 털이 나 있었고 비늘처럼 겹겹이 쌓인 무늬가 징그러웠습니다. 자, 뭘 멍하니 서 있냐? 가위 가져와라. 신문지랑. 네. 가위요? 꼬리를 잘라야 숙제를 할 거 아니냐? 얼른.
할머니의 불호령에 저는 허둥지둥 안방으로 뛰어가 반짓꼬리하면서 가위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천을 자를 때 쓰시는 시커멓게 날이 선 무쇠 가위였습니다. 그리고 신문지 몇 장을 챙겨 마루 끝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마루 끝, 신문지가 깔리고 그 위에 쥐가 든 덫이 올려졌습니다. 마치 수술대 위에 환자를 눕혀놓은 듯한 비장한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 저 못하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사내 자식이 고작 쥐꼬리 하나 못 잘라서 나중에 나라를 어떻게 지키냐? 내가 잡아줄 테니까 내가 잘라. 내 숙제잖아. 할머니는 왼손으로 쥐덫을 꽉 누르고 오른손으로는 쥐의 몸통을 부직갱이로 단단히 고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쥐의 엉덩이 뒤로 길게 뻗은 꼬리를 턱짓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자, 여기 뿌리 부분을 바짝 떼고 한 번에 싹둑 잘라야 한다. 어설프게 자르면 뼈가 걸려서 안 잘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위 손잡이가 차갑고 미끄러웠습니다. 쥐꼬리 근처로 가위를 가져가는데 제 손이 멋대로 춤을 추는 바람에 허공에서 가위질을 할 뻔했습니다. 이건 오징어 다리다. 이건 고무줄이다. 최면을 걸어보려 했지만 눈앞에 있는 건 명백한 쥐꼬리였습니다. 역한 노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유, 답답해라. 이리 줘봐. 결국 저의 한심한 꼴을 보다 못한 할머니가 가위를 낚아채셨습니다. 성냥갑이나 딱 벌리고 있어. 떨어지면 주워 담아.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파랑새 성냥갑을 꺼내 속 상자를 밀어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거친 손이 가위날을 쥐꼬리 뿌리 부분에 댔습니다. 잘 봐라. 이렇게 하는 거다. 서걱 마이너스 뚝. 둔탁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위날이 꼬리의 뼈와 살을 파고드는 그 느낌이 시각적으로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길쭉한 쥐꼬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잘린 단면에서 붉은 피가 한 방울 맺히는가 싶더니 잘린 꼬리가 신경이 살아있는지 꿈틀하고 움직였습니다. 으악! 저는 기겁을 하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성냥갑도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쯧쯧. 죽은 놈 꼬리가 뭐가 무섭다고. 할머니는 혀를 차시며 맨손으로, 네, 정말 맨손으로 그 잘린 꼬리를 집어드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경외감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떨어진 성냥갑을 주워 탁탁 털더니 그 안에 꼬리를 툭 던져 넣으셨습니다. 자, 하나 해결했다. 이제 4개 남았네. 할머니가 건네주신 성냥갑을 받아드는데 손끝이 찌릿했습니다. 얇은 종이 상자 안에서 묵직한 이물감이 느껴졌습니다. 달그락. 상자를 흔들자 꼬리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쥐는요? 이건 뭐 묻어주든지 해야지. 재수없게 쓰레기통에 넣으면 고양이가 물어다 헤집어 놓는다. 저기 뒤뜰 감나무 밑에나 묻어주자. 우리는 아침부터 장례 절차를 밟았습니다. 뒤뜰 감나무 아래 작은 구덩이를 파고 머리가 깨진 쥐를 묻었습니다. 흙을 덮고 발로 꾹꾹 밟아주며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미안하다 쥐야. 다음 생에는 쥐로 태어나지 말고. 혹시 친구들 있으면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전해줘. 부엌으로 돌아와 비누로 손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손끝에서 그 서걱거리던 가위질의 감촉과 비릿한 쥐 냄새가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김치 줄기가 꼭 쥐꼬리처럼 보여 젓가락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등굣길, 주머니 속 성냥갑을 만지작거리는 제 발걸음은 어제보다 조금 가벼웠습니다. 비록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어쨌든 15을 달성했다는 성취감이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 할 수 있어. 4마리만 더 잡으면 돼.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4마리가 얼마나 높은 산인지, 그리고
우리 동네 쥐들이 얼마나 영악한지를 말입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친구들이 삼삼오오 모여 자신의 무용담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쥐를 잡다가 물릴 뻔했다더라. 누구는 쥐덫에 고양이가 걸려서 난리가 났다더라. 그때 만수가 저에게 다가와 음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야, 김철수. 너 하나도 못 잡았지? 저는 짐짓 거만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성냥갑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달그락.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 훗. 개시했다. 만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사냥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우쭐함도 잠시 오후 수업 시간이 되자 성냥갑 속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야릇한 냄새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썩지 않게 하려면 소금이라도 쳐야 하는 걸까요? 본격적인 쥐잡기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수요일이 되자 교실 공기는 한층 더 흉흉해졌습니다. 칠판 한 구석에 적힌 D-3이라는 글자가 시뻘겋게 우리를 압박해왔습니다. 선생님은 조회 시간마다 메타작을 예고하며 으름장을 놓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마리도 못 잡은 놈들 손들어봐. 반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주뼛거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저는 당당히 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성냥갑 속에서 꼬리 하나가 말라비틀어지며 묘한 꼬린내를 풍기고 있었지만 어쨌든 영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의 거사 이후 우리 집 쥐들은 모두 피난이라도 간 것처럼 콧배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멸치 대가리는 그대로 말라갔고 끈끈이에는 먼지만 소복이 쌓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머지 4마리를 채우지 못해 토요일에 엉덩이에 불이 날 게 뻔했습니다. 학교가 파하고 운동장 스탠드에 쥐잡기 낙제생들이 모였습니다. 저와 골목대장 만수, 그리고 똑순이 영희였습니다. 아우, 짜증나. 우리 집 고양이가 쥐를 다 잡아먹었나 봐. 꼬리 구경도 못했어. 영희가 빈 성냥갑을 흔들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평소엔 쥐라면 질색하던 영희였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고양이 밥그릇이라도 뒤질 기세였습니다. 걱정 마라. 이 만수님이 오늘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워뒀으니까. 만수는 코 밑에 난 콧물을 소매로 쓱 닦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일망타진? 쥐들이 어디 모여 있는지 알아? 당연하지. 집 안에 없으면 어디 있겠냐? 밖에 있지. 내가 어제 오락실 가다가 봤는데 시장통 옆 하수구 구멍에서 이따만한 놈이 들락날락 하더라고. 우리가 거길 급습하는 거야. 이름하여 골목길 쥐잡기 원정대. 우리는 만수의 지휘 아래 비장하게 학교 교문을 나섰습니다. 각자 무기도 하나씩 챙겼습니다. 저는 부러진 자, 만수는 굵직한 나뭇가지, 영희는 연탄 집게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지는 시장 뒷골목의 시커먼 하수구였습니다. 근처에만 가도 썩은 물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작전 개시. 내가 이 나무 막대기로 구멍을 쑤실 테니까 놈이 튀어나오면 너희들이 때려잡는 거야. 알았지? 만수가 하수구 덮개 틈새로 나뭇가지를 깊숙이 찔러 넣고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첨벙첨벙 시궁창 물 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온다. 준비해. 만수의 외침에 저는 부러진 자를 야구 방망이처럼 치켜들고 잔뜩 긴장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스스슥. 무언가 시커먼 그림자가 구멍 밖으로 튀어올랐습니다. 으악. 잡았다. 아니, 잡아.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각자의 무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영희는 연탄 집게를 딱딱거리며 허공을 집었고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자를 내리쳤습니다. 야옹 마이너스. 날카로운 비명소리와 함께 튀어오른 것은 쥐가 아니라 오물을 뒤집어 쓴 도둑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는 우리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한번 쏘아보더니
담벼락을 타고 훌쩍 사라졌습니다. 아, 뭐야, 김샜네. 야, 너 때문에 놀랐잖아. 심장 떨어질 뻔했어. 우리는 서로를 탓하며 씩씩거렸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냄새나는 하수구를 뒤로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지는 동네 끄트머리에 있는 공터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내다버린 연탄재가 산처럼 쌓여 있고 깨진 항아리, 낡은 가구들이 뒤엉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쥐들의 아파트나 다름없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해는 벌써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불어와 코끝이 시려웠습니다. 우리는 쓰레기 더미 사이를 헤집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연탄재를 밟을 때마다 바삭바삭 소리가 났고 회색 먼지가 풀썩거렸습니다. 여기 뭔가 구멍이 있어. 영희가 깨진 장독대 밑을 가리켰습니다. 쥐구멍 같아 보이는 작은 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그 구멍을 포위했습니다. 만수가 다시 나뭇가지를 집어넣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구멍 안에서 찍찍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있다. 있어. 막아. 구멍 막아. 저는 신고 있던 검정 고무신을 벗어 구멍 입구를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쥐는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슉! 눈 깜짝할 사이에 쥐 한 마리가 제 다리 사이를 빠져나가 연탄재 더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 내 다리. 닿았어. 닿았다고. 저는 쥐의 털이 스친 종아리를 문지르며 방방 뛰었습니다. 소름이 머리끝까지 돋았습니다. 만수와 영희가 뒤늦게 연탄재를 파헤쳤지만 놈은 이미 그림자 속으로 숨어버린 뒤였습니다. 아, 아까워라. 진짜 다 잡은 거였는데. 만수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연탄재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져서 골목길엔 어둠이 깔렸고 드문드문 서 있는 가로등이 노란 불빛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선가 저녁밥 짓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가로등 밑에 모여 섰습니다. 추위와 허기에 지친 얼굴들이 불빛을 받아 누렇게 떠보였습니다. 너희는 몇 개나 모았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수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성냥갑을 꺼내 열어보였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희의 성냥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제 주머니 속 꼬리 하나가 외롭게 굴러다니는 성냥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차마 꺼내서 자랑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진짜 토요일에 죽도록 맞는 거 아닐까? 영희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골목대장 만수도 이번만큼은 기가 죽었는지 땅만 파고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쌩하고 불어와 우리 셋의 빈 주머니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동지였습니다. 쥐꼬리라는 거대한 시련 앞에 선 작고 힘없는 11살 인생들이었습니다. 야, 우리 이러지 말고. 한참 만에 만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녀석의 눈빛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전공법으로는 안 되겠어. 다른 방법? 무슨 방법? 저와 영희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만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일 학교 끝나고 우리 집으로 와. 쥐를 잡을 수 없다면 만들어야지. 만수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미소가 어쩐지 쥐덫에 걸린 쥐의 마지막 웃음처럼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만수의 머릿속에는 어떤 기상천외한 계획이 들어있는 걸까요? 우리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제 주머니 속 유일한 쥐꼬리가 달그락거리며 저를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4개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고 공허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제 목소리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빈 성냥갑만큼이나 텅 빈 마음. 신발장 위에 가방을 던져두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아랫목에 배를 깔고 엎드렸습니다. 장판 바닥에 뜨끈한 온기가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지만 마음속의 한판은 여전했습니다. 토요일까지 앞으로 이틀. 네 마리. 천장을 올려다보니 벽지의 꽃무늬가 죄다 쥐꼬리처럼 보였습니다. 만수가 만들어야지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도대체 쥐를 어떻게 만든단 말입니까? 찰흙으로 빚을 수도 없고 지우개 가루를 뭉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킁킁. 방 문틈으로 기가 막히게 고소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우울했던 뇌세포가 순식간에 반응하는 거부할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저는 홀린 듯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석유 골로 풍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굽고 계셨습니다. 아, 철수야. 아버지 오실 때 다 됐는데 심심풀이로 드시라고 오징어 좀 굽고 있다. 너도 다리 하나 줄까? 마른 오징어였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거나 아버지 월급날에나 구경할 수 있는 최고급 간식. 어머니의 손에는 널찍하고 하얀 오징어 한 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석유 골로의 파란 불꽃 위에 석쇠를 올리고 그 위에 오징어를 척 얹으셨습니다. 치잉 마이너스. 오징어가 불에 닿자마자 몸부림치듯 오그라들었습니다. 하얗던 살결이 노릇노릇하게 변하면서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그 냄새는 정말이지 천하일미였습니다. 저는 쥐 걱정도 잠시 잊고 군침을 꼴깍 삼키며 골로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습니다. 몸통은 아버지 드리고 다리는 우리 철수 먹어라. 어머니는 잘 구워진 뜨거운 오징어를 손으로 북북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길쭉한 다리 하나를 뚝 떼어 제게 건네주셨습니다. 아, 뜨거. 저는 손가락을 호호 불어가며 오징어 다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갓 구운 오징어 다리는 따뜻하고 말랑말랑했습니다. 입에 넣고 씹으려는 찰나 제 시선이 오징어 다리의 끝부분에 꽂혔습니다. 불에 그을려 거뭇거뭇해진 껍질, 열기 때문에 돌돌 말려 가늘어진 끝부분, 울퉁불퉁한 빨판 자국이 불에 타서 묘하게 오돌토돌해진 표면. 저는 오징어 다리를 입으로 가져가던 손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익숙했습니다. 아주 소름 끼치도록 익숙한 형상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성냥갑을 꺼내 몰래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진짜 쥐꼬리. 말라비틀어져서 검붉게 변한 그것.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불에 그을린 오징어 다리. 저는 오징어 다리와 진짜 쥐꼬리를 나란히 대보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징어 다리가 더 쥐꼬리 같았습니다. 진짜 쥐꼬리는 마르면서 너무 딱딱해지고 볼품 없어졌는데 적당히 구운 오징어 다리는 쥐꼬리 특유의 그 징그러운 질감과 색깔을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끝부분이 불에 타서 새카맣게 말려 올라간 모양은 영락없는 시궁쥐의 그것이었습니다. 유레카. 아니, 신봤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을 때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뛰쳐나왔을 때의 기분이 이해가 갔습니다. 이것은 세기의 발견이자 제 인생을 구원할 동아줄이었습니다. 철수야, 뭐하니? 안 먹고. 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오징어 다리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 보여서 아껴 먹으려고요. 엄마, 저 이거 방에 가서 먹어도 돼요? 그러려무나. 흘리지 말고 먹어. 저는 보물단지라도 얻은 것처럼 오징어 다리를 움켜쥐고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책상 스탠드를 켰습니다.
본격적인 실험을 위해서였습니다. 책상 위에 진짜 쥐꼬리와 오징어 다리를 올려두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차이점이 있긴 했습니다. 오징어 다리에는 빨판이 있었고 색깔도 약간 더 붉은기가 돌았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 손보면 완벽하겠는데? 저는 책상 서랍에서 검정 사인펜과 가위를 꺼냈습니다. 우선 가위로 오징어 다리의 빨판 부분을 교묘하게 잘라내어 매끈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의 굵은 부분을 가위로 엇비슷하게 잘라 쥐꼬리의 절단면처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색칠이었습니다. 불에 탄 부분은 이미 그럴싸했지만 하얀 속살이 보이는 부분은 가짜 티가 났습니다. 저는 검정 사인펜을 칠하려다 멈칫했습니다.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번들거릴 수도 있었습니다. 더 좋은 게 없을까? 자연스러운 검은색. 시선이 창틀에 쌓인 먼지와 연탄재 가루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저거다. 저는 손가락에 연탄재 검댕을 살짝 묻혀 오징어 다리에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하얀 속살이 자연스럽게 거뭇해지면서 마치 흙탕물에 뒹군 쥐꼬리처럼 리얼한 때깔이 나왔습니다. 완벽해. 완성된 위조품을 진짜 쥐꼬리 옆에 놓았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오징어 꼬리 쪽이 통통하고 윤기가 흘러 더 건강한 쥐의 꼬리처럼 보였습니다.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코를 박고 킁킁거리니 오징어 특유의 냄새가 났지만 살짝 떨어져서 맡으면 그저 퀴퀴한 냄새로 느껴졌습니다. 성냥갑 속에 며칠 넣어두면 진짜 쥐꼬리 냄새와 섞여서 감쪽 같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흥분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이 엄청난 발견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우들, 만수와 영희가 떠올랐습니다. 만수가 말한 방법이 이런 거였을까? 아니야, 만수 머리에서 오징어가 나올 리 없어. 내가 알려줘야 해. 저는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밤이 너무 늦었습니다. 게다가 이 중요한 재료인 오징어를 더 확보해야 했습니다. 엄마, 저 오징어 다리 더 없어요? 너무 맛있어서요. 저는 방문을 열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녀석이 웬일로 식탐을 다 부리냐? 옛다, 몸통 귀퉁이 남은 거랑 다리 2개 더 줄게. 많이 먹어라. 어머니는 기특하다는 듯 남은 오징어를 제게 몰아주셨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 오징어는 제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일 학교 선생님의 교탁 위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불효자 철수를 용서하세요. 하지만 이건 애국입니다. 쥐 잡는 실적을 올려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길이니까요. 저는 받아온 오징어 다리들을 소중하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보석함에 다이아몬드를 넣는 기분이 이럴까요?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쥐가 우당탕 뛰어노는 소리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뛰어라, 쥐들아. 마음껏 뛰어라. 나에게는 오징어가 있다. 내일 날이 밝으면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 위대한 발명품을 보여줄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수의 표정이 어떨지, 영희가 얼마나 놀랄지 상상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범죄란 없는 법. 그리고 오징어 냄새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하고 끈질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야흐로 짝퉁 쥐꼬리 대량 생산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야, 이거 진짜 쥐꼬리 같지 않냐? 2교시 쉬는 시간, 저는 교실 뒤편 청소 도구함 옆 구석진 곳으로 만수와 영희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휴지에 꽁꽁 싸운 프로토타입 1호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젯밤 제가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그을린 오징어 다리였습니다. 힉. 야, 저리 치워. 징그럽게 왜 꺼내. 영희가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만수도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너 미쳤냐? 썩은 거 아니야?
색깔이 왜 이래? 친구들의 혐오 섞인 반응. 그것은 제 발명품에 대한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저는 의기양양하게 미소를 지으며 진짜 쥐꼬리가 든 성냥갑은 반대쪽 주머니에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잘 봐. 냄새 맡아보고. 만수가 조심스럽게 코를 갖다 댔습니다. 킁킁. 그 녀석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이거 오징어 냄새잖아. 쉿. 목소리 낮춰. 저는 검지를 입술에 대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공기놀이와 말뚝박기에 정신이 팔려 우리 쪽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제 발견했어. 오징어 다리를 불에 그을려서 연탄재를 좀 묻히면 진짜 쥐꼬리랑 구별할 수 없어. 어때, 내 실력이? 만수가 제 손에 들린 위조품을 낚아채더니 요리조리 뜯어보았습니다. 탄성 섞인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와, 김철수, 너 천재다. 에디슨 저리 가라네. 야, 이거면 5개가 뭐야, 100개도 만들겠다. 진짜네. 자세히 안 보면 모르겠어. 털만 없지 영락없는 쥐꼬리야. 영희도 신기한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비밀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목표는 전원 숙제 완수. 작전명은 오징어 꼬리 대작전이었습니다. 방과 후 우리는 작전 본부로 정한 저희 집 다락방에 집결했습니다. 다락방은 안방 벽장에 난 작은 문을 통해 기어 올라가야 하는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먼지가 좀 쌓여있고 곰팡내도 났지만 어른들의 눈을 피하기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각자 준비물을 꺼내 놓았습니다. 만수는 문방구에서 10원 주고 사온 쇼다리 오징어 2봉지와 양초를 내놓았습니다. 영희는 집에서 몰래 가져온 재단용 가위와 핀셋을 꺼냈습니다. 저는 구두약 검정색 말표 구두약과 접시, 그리고 물을 준비했습니다. 연탄재는 너무 잘 묻어나서 구두약을 묽게 타서 바르기로 업그레이드된 계획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 시작하자. 문 단속 잘했지? 만수가 비장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성냥을 그어 양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어두컴컴한 다락방이 촛불 하나로 은은하게 밝혀졌습니다. 벽에 비친 우리 셋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일렁였습니다. 마치 악당들의 모의 현장 같았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분업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제1공정 구의 반장 만수. 만수는 오징어 다리를 핀셋으로 집어 촛불 위에서 적당히 구워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너무 태우면 안 돼. 살짝 갈색이 돌면서 끝이 쪼그라들 때, 그때 딱 빼야 해. 제가 조언하자 만수는 장인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 내가 또 달고나 만들 때 타지 않게 굽는 기술이 있잖아. 치익. 오징어가 타는 냄새가 다락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매캐한 연탄 냄새 같은 향기. 제2공정 조각 반장 영희. 영희는 구워진 다리를 넘겨받아 가위로 정교하게 다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징어 다리 특유의 빨판을 제거하고 굵기를 조절하여 쥐꼬리 모양을 잡는 가장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여기는 좀 더 뾰족해야 해. 그리고 쥐꼬리는 매끈하지 않고 약간 울퉁불퉁하니까 가위집을 좀 내야겠다. 영희의 손놀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싹둑 싹둑. 가위질 몇 번에 맛있는 오징어 다리가 징그러운 생채 조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3공정 도색 및 마감 반장 철수. 마지막은 제 담당이었습니다. 저는 물에 살짝 깬 구두약을 붓다 쓴 칫솔에 묻혀 다듬어진 오징어 다리에 칠했습니다. 너무 새까맣게 칠하면 가짜 티가 나니까 물을 많이 타서 회색빛이 돌게 하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오, 변한다, 변해. 붓질이 지나갈 때마다 먹음직스럽던 오징어는 시궁창을 구르다 온 쥐꼬리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구두약 냄새가 오징어 냄새를 덮어버리니 후각적인 위장 효과까지 탁월했습니다.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신문지 위에 완성된 짝퉁 쥐꼬리들이 쌓여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킬킬거렸습니다. 야, 이거 진짜 선생님이 속을까? 당연하지. 선생님이 설마 이걸 입에 넣어 보시겠냐? 그냥 눈으로 쓱 보고 말지. 만수가 구워진 오징어 다리 하나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녀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이거 냄새가 너무 좋은 거 아니냐? 하나만 먹으면 안 되나? 만수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사실 저도 아까부터 참기 힘들었습니다. 촛불에 구워진 오징어 냄새는 고문의 수준이었습니다. 야, 그거 먹으면 숙제 모자라. 참아. 영희가 만수의 손등을 찰싹 때렸습니다. 아야, 아니 실패작 있잖아. 너무 탄 거. 이건 쥐꼬리로 못 쓰니까 먹어서 없애야지. 증거인멸도 되고 좋잖아. 만수의 논리적인 변명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작업 중간중간 불량품으로 판정된 오징어 다리를 질겅질겅 씹어먹으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짭조름한 오징어 맛과 구두약 냄새가 섞인 묘한 공기. 그것은 범죄의 맛이자 우정의 맛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드디어 목표량을 채웠습니다. 1인당 4개씩 총 12개의 위조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쥐꼬리 하나가 들어있는 제 성냥갑에 가짜 4개를 섞어 넣었습니다. 만수와 영희의 성냥갑도 가짜들로 채워졌습니다. 자, 이제 섞어봐. 성냥갑을 흔들자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진짜와 가짜가 뒤섞여 도저히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만든 것이 더 쥐꼬리답게 생겼습니다. 진짜는 너무 말라서 지렁이 같았거든요. 됐다. 이제 해방이다. 만수가 두 팔을 번쩍 들고 환호했습니다. 영희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저 역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래층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야, 만수랑 영희 왔니? 간식 먹고 해라. 우리는 화들짝 놀라 촛불을 끄고 위조품들을 황급히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오징어 부스러기와 가위, 구두약통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 구석에 숨겼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내려가요. 다락방 문을 열고 내려오는데 제 얼굴과 손에 검댕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희가 킥킥거리며 제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철수야, 너 코 밑에 수염 났다. 쥐수염. 너도 볼에 숯검정 묻었거든.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닦아주며 마루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쟁반에 찐 고구마와 동치미를 내오셨습니다. 어머, 너희들 다락방에서 뭐 했길래 꼴이 이래? 냄새는 또 이게 뭐고? 오징어 구워 먹었니? 어머니가 코를 킁킁거리셨습니다.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오징어 냄새야 그렇다 쳐도 구두약 냄새까지 맡으시면 큰일이었습니다. 아, 네. 만수가 오징어 가져와서 좀 구워 먹었어요. 헤헤. 그래. 불 조심해야 한다. 얼른 손 씻고 와서 고구마 먹어라. 다행히 어머니는 의심 없이 부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서로를 보고 윙크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주머니 속 두툼해진 성냥갑이 든든한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선생님의 후각이 개코보다 예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일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교실 창문은 덜컹거리는 바람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우리의 불길한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1교시 수업종이 울리기도 전인데 3학년 2반 교실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책상 위를 뛰어다니고 말뚝박기를 하느라 난장판이었을 교실이 오늘은 흡사 도살장에 끌려온 소들의 대기실처럼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조회 시작한다. 다들 자리에 앉아. 뒷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오신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선생님의 손에는 몽둥이 대신 길쭉한 핀셋과 출석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탁 옆에는 커다란 양철 양동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피와 땀옥은 오징어이 담길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숙제 검사를 실시한다. 1분단부터 번호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선생님은 교탁 의자에 털썩 앉으시더니 매의 눈으로 우리를 훑어보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지옥의 염라대왕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주뼛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줄을 섰습니다. 저와 만수, 영희는 3분단이었기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더 큰 고문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성냥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바닥에서 배어나온 식은땀 때문에 성냥갑 종이가 눅눅해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완벽해. 어제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스스로 최면을 걸어보지만 불안감은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혹시나 내 체온 때문에 오징어에 칠한 구두약이 녹아서 손에 검게 묻어나면 어쩌지? 닫힌 성냥갑 틈새로 오징어 냄새가 새어나오면 어쩌지? 온갖 불길한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김영철 통과. 박동수 통과. 앞줄 아이들의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방식은 단순하면서도 잔인했습니다. 아이가 성냥갑을 열어 내밀면 선생님이 핀셋으로 꼬리를 하나씩 집어 올려 개수를 세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통과 판정이 떨어지면 핀셋으로 집은 꼬리를 양철 양동이에 팅하고 던져 넣는 식이었습니다. 양동이 바닥에 쥐꼬리들이 부딪히며 내는 투둑, 투둑 소리가 교실의 정막을 깼습니다. 이놈 봐라. 이게 쥐꼬리야? 지렁이 말린 거 아니야? 갑자기 선생님의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1분단의 껄렁한 녀석 하나가 낚시용 지렁이를 말려서 가져왔다가 딱 걸린 것이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진짜 쥐꼬리 맞습니다. 아, 시끄러워. 내가 쥐꼬리만 20년을 봐온 사람이다. 어딜 속이려 들어. 너 이따가 교무실로 따라와. 엎드려 뻗쳐 하고 있어. 그 녀석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교실 뒤편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우리 위조단 삼총사는 동시에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지렁이도 걸리는데 오징어가 무사할 수 있을까? 만수의 얼굴을 보니 녀석도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어제 그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겁먹은 강아지 마냥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야, 김철수. 왜? 나 배 아파. 화장실 다녀오면 안 될까? 미쳤냐? 지금 나가면 도망갔다고 더 맞을걸. 우리가 속닥거리는 사이 어느새 2분단 검사가 끝나고 3분단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귀 옆에서 쿵쿵 들리는 듯 했습니다. 쿵, 쿵, 쿵. 마치 사형 집행장으로 걸어가는 죄수의 발걸음 소리 같았습니다. 앞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드디어 우리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순서는 만수, 저, 그리고 영희였습니다.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오른 건 만수였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성냥갑을 선생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3분단 이만수. 5개 다 채워왔습니다. 선생님이 안경을 고쳐 쓰시며 만수의 성냥갑을 받아드셨습니다. 드르륵. 성냥갑이 열리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만수의 등 뒤에 서서 선생님의 표정 변화를 살폈습니다. 선생님은 핀셋으로 첫 번째 꼬리를 집어 올렸습니다.
그것은 다행히 진짜 쥐꼬리였습니다. 만수는 진짜를 하나 구했었나 봅니다. 하나, 툭. 양동이로 꼬린 두 번째 꼬리가 집어 올려졌습니다. 그것은 어제 우리가 다락방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쇼다리 2호였습니다. 핀셋 끝에 매달린 오징어 다리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미세하게 반짝였습니다. 제발, 제발. 제 숨이 턱 멈췄습니다. 선생님은 핀셋에 들린 그 물체를 잠시 눈앞으로 가져가 요리조리 돌려보셨습니다. 선생님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야, 이만수. 너희 집 쥐는 꼬리가 참 통통하구나. 아주 윤기가 흘러. 아, 네. 저희 집이 쌀집 옆이라 쥐들이 쌀을 많이 훔쳐 먹어서 그렇습니다. 만수가 비굴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거리시더니 다시 양동이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통과였습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꼬리들도 무사히 검문소를 통과하여 양동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징어와 쥐의 꼬리가 뒤섞인 그곳은 이제 누구도 진실을 알 수 없는 혼돈의 카오스였습니다. 이만수 통과. 다음. 만수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뒤돌아서며 제게 윙크를 날렸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우리의 위조 기술이 국가공인 선생님의 눈을 속여 넘긴 것입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태어난 척하며 성냥갑을 내밀었습니다. 김철수입니다. 선생님이 제 성냥갑을 열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5개의 꼬리가 가지런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진짜, 4개는 가짜였습니다. 선생님은 기계적으로 핀셋을 움직였습니다. 하나, 둘, 셋. 순조로웠습니다. 너무 순조로워서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습니다. 핀셋 끝에서 대롱거리는 오징어 꼬리를 볼 때마다 제 심장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철렁거렸습니다. 네 번째 꼬리를 집어든 선생님이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이번 꼬리는 끝부분이 살짝 덜 말려서 오징어 다리 특유의 곡선미가 살아있는 녀석이었습니다. 이건 모양이 왜 이래? 꼭 파마한 것 같네. 그게 불에 타 죽은 쥐라서 꼬리가 오그라들었습니다. 저는 어제 준비해둔 변명을 다급하게 쏟아냈습니다. 불에 타 죽어? 쥐를 화형이라도 시켰냐? 네. 아궁이에 숨은 걸 불 떼서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콧방귀를 뀌시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별난 놈 다 보겠네. 5. 마지막 꼬리가 양동이에 떨어졌습니다. 성공이다. 해냈다. 마음속에서 팡파르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인사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뒤이어 영희도 무사히 검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셋은 교실 뒤편으로 돌아와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전해지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는 짜릿함과 숙제를 끝냈다는 해방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앞줄 아이들의 검사가 모두 끝나고 선생님이 자리에 앉아 검사 결과를 출석부에 기록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킁킁. 이게 무슨 냄새지? 선생님의 시선이 교탁 옆에 놓인 양철 양동이로 향했습니다. 수백 개의 쥐꼬리가 쌓인 그곳. 그 역겨운 냄새 속에 무언가 이질적이고 고소한 향기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밀폐된 교실, 난로의 열기, 그리고 아이들의 체온이 더해지면서 양동이 속 오징어들이 서서히 제 본색 냄새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지루해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눈빛으로 돌변했습니다. 야, 주번. 창문 다 닫아봐.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 양동이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교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우리 삼총사의 등줄기에 다시금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완전 범죄는 여기까지인 걸까요? 킁킁. 교실의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들어 허공의 냄새를 맡으시더니 이내 시선을 교탁 옆 양철 양동이로 고정시켰습니다. 야, 주번. 난로 좀 줄여봐라. 선생님의 지시에 주번이 후다닥 달려나가 조개탄 난로의 공기 구멍을 닫았습니다. 난로의 열기가 잦아들자 교실 안의 냄새는 더욱 선명하게 층이 나뉘었습니다. 바닥에 깔린 매캐한 먼지 냄새, 아이들의 땀 냄새, 양동이에서 풍기는 역한 쥐 비린내, 그리고 그 모든 악취를 뚫고 올라오는 아주 이질적이고도 매혹적인 향기. 그것은 바로 고소함이었습니다. 겨울밤 리어카 노점상에서나 맡을 법한 혹은 만화가게 연탄불 위에서 피어오르던 그 치명적인 유혹의 향기. 거참. 귀신이 곡할 노릇이네. 쥐 무덤에서 왜 건어물 냄새가 나지? 선생님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의자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걷어붙이더니 핀셋을 들고 양동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와 만수, 영희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옆 분단 아이들에게까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달그락. 선생님의 핀셋이 양동이 속의 꼬리산을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꼬리들이 뒤섞여 있었지만 선생님의 매의 눈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진짜 쥐꼬리들은 말라서 비틀어지고 칙칙한 회색빛을 띠는 반면 우리가 투입한 특수 요원들은 통통하고 윤기가 흘렀으니까요. 게다가 난로 옆에 두었던 탓에 오징어들이 열을 받아 말랑말랑해지면서 본연의 향기를 마음껏 뽐내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 그리고 요 녀석. 선생님은 핀셋으로 유난히 통통한 꼬리 하나를 집어 올리셨습니다. 만수가 냈던 쇼다리 2호였습니다. 선생님은 핀셋에 들린 꼬리를 눈앞으로 가져와 요리조리 돌려보았습니다. 검게 칠해진 표면은 그럴싸했지만 핀셋으로 꽉 집은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딱딱한 뼈가 있는 진짜 쥐꼬리와 달리 이 녀석은 핀셋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푹신하게 눌려버린 것입니다. 쥐꼬리가 쿠션이 있어. 선생님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꼬리를 코앞에 갖다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것입니다. 선생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거 오징어 냄새 아니냐? 교실 뒤편에 서 있던 아이들 사이에서 킥킥하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삼총사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소리였으니까요. 선생님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꼬리의 표면을 손톱으로 긁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정성스레 발라놓은 구두약과 검댕이 벗겨지면서 그 속에 숨어있던 뽀얀 오징어 속살이 수줍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것 봐라. 쥐가 백인이야? 속살이 왜 이렇게 하얘? 선생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핀셋으로 그 백인 쥐꼬리를 잡고 흔들며 교실 전체를 향해 외치셨습니다. 이거 낸 놈 누구냐? 자진해서 나와라. 지금 나오면 반만 죽여주마. 반만 죽여준다니 그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교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은 기억을 더듬으시는 듯 천장을 보시더니 이내 번뜩이는 눈빛으로 3분단을 노려보셨습니다. 아까 3분단 앞 번호들. 쥐가 쌀을 많이 먹어서 통통하다던 놈. 누구였지? 선생님의 시선이 정확하게 만수에게 꽂혔습니다. 만수는 이미 다리가 풀려 의자에 엉거주춤하게 걸터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만수, 너냐? 네. 저기.
나와. 선생님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만수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느릿느릿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녀석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뒤에서도 훤히 보였습니다. 만수가 교탁 앞에 서자 선생님은 증거물인 오징어 꼬리를 만수의 코앞에 들이대셨습니다. 이거 내가 가져온 거 맞지? 어서. 선생님 그게. 먹어봐. 네. 내가 가져온 쥐꼬리라며. 쥐꼬리면 못 먹을 거고 오징어면 먹을 수 있겠지. 먹어보라고. 선생님의 기상천외한 판결에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만수는 울상을 지으며 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구두약이 잔뜩 묻은 저걸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먹으면 쥐꼬리임을 인정하는 꼴이니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사실은 오징어입니다. 만수의 자백이 떨어지자마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와하하. 오징어래. 오징어. 야, 넌 쥐를 구운 게 아니라 오징어를 구웠냐? 으하. 아이들은 책상을 치며 자지러졌습니다. 심지어 선생님조차도 기가 막힌지 헛웃음을 흘리셨습니다. 대단한 놈이다, 대단한 놈이야. 감히 신성한 숙제 검사 시간에 술안주를 가져와. 그것도 구두약까지 칠해서. 선생님은 만수의 머리통을 가볍게 쥐어 박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만수, 너 혼자 한 거 아니지? 아까 너랑 같이 쑥덕거리던 녀석들 있었잖아. 공범 불어라. 안 불면 너 혼자 20대 맞는다. 20대. 그 숫자의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만수는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만수의 애처로운 눈빛과 마주친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끝났구나. 김철수. 그리고 박영희. 만수의 입에서 제 이름과 영희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희는 이미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박영희. 앞으로 튀어나와. 우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교탁 앞으로 나갔습니다. 칠판 앞에는 이미 위조범 1호 만수가 나라 잃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셋을 나란히 세워두고 양동이에서 우리가 만든 작품들을 하나하나 골라내셨습니다. 어디 보자. 이건 철수 거. 이건 영희 거. 아주 예술가들이 나셨어. 이 정성으로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를 갔겠다, 이놈들아. 선생님은 골라낸 오징어 꼬리들을 책상 위에 일렬로 늘어놓으셨습니다. 총 12개의 오징어 다리. 검게 칠해져 있었지만 고소한 냄새만큼은 숨길 수 없는 그 자태. 그것은 우리의 창의력이자 우리의 죄목이었습니다. 너희들 쥐 잡는 게 그렇게 싫었냐?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무서워서. 못 잡겠어요. 쥐가 너무 징그러워서. 그래서 오징어를 쥐라고 속여? 이 괘씸한 녀석들. 선생님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눈가에는 장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른이 보기에도 우리의 범죄가 너무나 앙증맞고 기발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규율은 규율. 선생님은 사랑의 매, 아니 정의의 지시봉을 손바닥에 탁탁 치셨습니다. 잔머리 굴린 죄, 선생님을 속이려 한 죄, 그리고 신성한 오징어를 구두약으로 더럽힌 죄. 죄목이 아주 무겁다. 선생님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너희 셋, 오늘 남아서 교실 청소하고 반성문 5장씩 써라. 그리고 선생님은 뜸을 들이시더니 씩 웃으셨습니다. 엉덩이들.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칠판을 붙잡고 엉덩이를 뒤로 쭉 뺐습니다. 교실 안의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이 세기의 처벌식을 지켜보았습니다. 겨울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며 우리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짝! 첫 번째 매소리가 교실을 울렸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시원했습니다. 거짓말의 무게가 엉덩이의 통증과 함께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따악 마이너스. 청명하고도 둔탁한 소리가 교실의 정막을 찢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의 매는 정확하고 매서웠습니다. 엉덩이에서 불이 난다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신음을 삼켰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엉덩이에 전해지는 충격이 척추를 타고 정수리까지 찌릿하게 올라왔습니다. 옆에 있던 만수는 한 대 맞을 때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며 엄살을 부렸고 영희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들어가서 손들고 서 있어. 메타작이 끝나고 선생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엉덩이를 문지르며 쫓겨나듯 복도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드르륵 교실 문이 닫히고 창문 너머로 우리를 보고 킥킥거리는 반 아이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복도는 추웠습니다. 유리창 틈새로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와 무릎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엉덩이만큼은 후끈거려서 묘하게 균형이 맞았습니다. 아, 진짜 아프다. 우리 아빠한테도 이렇게는 안 맞아봤는데. 만수가 코를 훌쩍이며 투덜거렸습니다. 그 녀석의 눈가는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야, 이만수. 너 때문이잖아. 내가 오징어 냄새에 너무 풍겨서 걸린 거야. 제가 쏘아붙이자 만수가 억울하다는 듯 팔을 부들부들 떨며 대꾸했습니다. 웃기지 마. 내가 만든 꼬리가 너무 가짜 같아서 걸린 거거든. 쥐가 무슨 파마를 하냐고. 그만해, 둘 다. 나 팔 떨어질 것 같단 말이야. 영희가 울먹거리며 싸움을 말렸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옆 반 선생님이 지나가시며 혀를 쯧쯧 하셨고 화장실에 가던 1학년 코올리개들이 우리를 동물원 원숭이 보듯 구경하고 지나갔습니다.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팔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깨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워졌습니다. 팔이 저려오고 손끝에 피가 안 통하는지 찌릿찌릿했습니다. 야, 팔 좀 굽혀도 될까? 선생님 안 보나 봐봐. 우리는 창문 너머로 선생님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선생님은 교탁에 앉아 아이들의 공책을 검사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이다.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팔을 슬쩍 굽혀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일명 머리 손자세. 팔의 고통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휴, 살겠다. 그런데 그때 드르륵 하고 뒷문이 열렸습니다. 요 녀석들 봐라. 누가 편하게 있으래. 팔 안 펴? 선생님이 귀신같이 알고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화들짝 놀라 다시 팔을 쭉 폈습니다. 선생님은 엄한 표정을 지으시다가 우리 셋의 꼬질꼬질한 몰골을 보고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렇게 쥐잡기가 싫더냐? 네. 우리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안다. 쥐꼬리 자르는 게 어린 너희들한테 쉬운 일은 아니지. 하지만 말이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과정이 힘들다고 결과를 조작하면 나중에는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된다. 알겠나? 선생님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이번엔 오징어 냄새 덕분에 봐주는 줄 알아라. 그 냄새 아니었으면 너희들 진짜 감쪽 같을 뻔했어. 아주 손재주들이 좋아. 선생님은 칭찬인지 꾸중인지 모를 말씀을 남기고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거짓말이 들통나고 나니 마음속에 있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가슴 졸일 필요도 냄새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진 것입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고 아이들이 하교한 뒤 텅 빈 교실에는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반성문 쓰기와 청소라는 2차 처벌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수와 저는 빗자루질을 하고 영희는 책상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 칠판 지우개 털기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창문을 활짝 열고 지우개를 맞부딪혔습니다. 팡, 팡. 하얀 분필 가루가 눈처럼 날리며 교정으로 흩어졌습니다. 콜록, 콜록. 야, 내 쪽으로 털지 마. 우리는 하얗게 분칠된 서로의 얼굴을 보며 깔깔거렸습니다. 벌을 받는 건지 노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교실 안으로 황금빛 노을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먼지들이 햇살을 받아 금가루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우리는 각자의 책상에 앉아 반성문을 썼습니다. 하얀 갱지 위에 연필 사각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반성문 3학년 2반 김철수. 저는 오늘 신성한 숙제를 위조하였습니다. 쥐를 잡는 것이 무서워서 오징어 다리를 불에 태워 쥐꼬리라고 속였습니다. 게다가 구두약까지 칠해서 선생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쥐는 나라의 쌀을 축내는 나쁜 동물이지만 거짓말은 제 양심을 갉아먹는 더 나쁜 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오징어로 장난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쥐를 못 잡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엉덩이를 맞겠습니다. 그래도 쥐는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썼습니다. 옆을 보니 만수는 연필심에 침을 묻혀가며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훔쳐보니 내용이 가관이었습니다. 오징어 다리가 아까웠습니다. 그냥 먹을 걸 그랬습니다. 다음엔 오징어를 가져와서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푸.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영희는 벌써 다 썼는지 얌전하게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성문을 들고 교무실로 갔습니다. 선생님은 퇴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내민 반성문을 쓱 훑어보시더니 만수의 반성문에서 멈칫하셨습니다. 이만수, 너는 오징어 가져오면 또 혼난다. 헤헤,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서랍을 여시더니 무언가를 꺼내 우리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자, 이건 뇌물이다.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것은 바로 선생님이 압수하셨던 우리의 위조품, 오징어 다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먹어도 돼요? 구두약 묻은 건 버리고 안 묻은 자투리들이다. 아까 검사하다 보니까 맛있어 보이길래 챙겨뒀다. 가면서 먹어. 선생님은 짐짓 무심한 척 말씀하셨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리는 교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운동장에는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우리는 춥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성냥갑 대신 고소한 오징어 다리가 들어있었으니까요. 만수가 오징어 다리 하나를 입에 물고 우물거렸습니다. 야, 역시 오징어는 씹어야 제맛이라니까. 맞아. 쥐꼬리 만드는 것보단 먹는 게 훨씬 낫다. 저도 오징어를 입에 넣었습니다. 짭조름하고 질긴 그 맛. 그것은 실패의 맛이 아니라 해방의 맛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툭 치며 깔깔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엉덩이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요란법석했던 쥐꼬리 위조 사건은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라는 훈장을 남겨주었습니다. 훗날 어른이 되어서도 마른 오징어 냄새만 맡으면 우리는 1975년의 그 겨울 교실로 돌아가곤 했으니까요. 학교 정문을 나서자 매서운 겨울바람이 훅 끼쳐왔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도 춥지 않았습니다. 서쪽 하늘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고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한 골목길에는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 엉덩이 진짜 아프네.
독사 선생님 힘이 장사야. 만수가 엉덩이를 문지르며 투덜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불만보다는 후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반성문 쓸 때 오징어 주셨잖아. 난 선생님이 뺏어가서 다 드실 줄 알았는데. 영희가 입에 문 오징어 다리를 톡 끊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뇌물이라며 돌려준 오징어 다리를 사이좋게 나눠 씹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질기고 딱딱했지만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징어 맛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비밀스러운 모의, 심장이 터질 듯했던 긴장감, 그리고 거짓말을 털어낸 뒤의 해방감이 모두 녹아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간식이었습니다. 야, 김철수. 너 나중에 커서 뭐 될 거냐? 만수가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가로등이 깜빡거리며 불이 들어왔습니다. 나? 글쎄. 나는 선생님이 될까봐. 선생님? 너 공부 못하잖아. 치, 두고 봐라. 내가 선생님 되면 숙제 같은 거 하나도 안 내줄 거야. 쥐꼬리 가져오라는 숙제는 절대 안 낼 거야. 제 당찬 포부의 친구들이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만수가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쥐를 한 방에 잡는 로봇을 만들 거야. 냄새나는 쥐덕 같은 거 말고 레이저 빔으로 슝. 꿈 깨라. 넌 오징어 굽는 장사나 해라. 소질 있더라.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치고 도망치며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거기서 하는 외침과 웃음소리가 텅 빈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봇대에 붙은 쥐를 잡자 포스터가 바람에 팔락거렸지만 더 이상 그 쥐 그림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쥐보다 더 무서운 양심이라는 놈과 싸워 이겼으니까요. 비록 엉덩이는 좀 희생했지만 말입니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어디선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철수야, 밥 먹어라. 대문 밖으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갈게. 내일 학교에서 보자. 숙제 잊지 말고. 아, 맞다. 우리 내일 숙제 없지? 우리는 서로를 보며 다시 한 번씩 웃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1975년의 겨울밤은 깊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과 어머니의 잔소리, 그리고 친구들의 온기가 있어 결코 춥지 않았던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했던가요? 어느새 계절은 수십 번 바뀌고 강산은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던 기와집과 좁은 골목길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하늘을 찌를 듯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쥐를 잡으라고 확성기로 떠들던 동사무소 트럭 소리도 새벽마다 들려오던 종이였 하는 고물장수 아저씨의 가위질 소리도 이제는 박물관의 기록으로만 남았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때의 아버지보다 더 나이든 중년이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흰서리가 내렸고 뱃살은 넉넉해졌습니다.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 대신 평범한 회사원이 되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찬바람이 부는 퇴근길이면 저는 가끔 회사 근처의 허름한 호프집에 들릅니다. 사장님, 여기 마른 오징어 하나 주세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구운 오징어가 접시에 담겨 나옵니다. 마요네즈와 고추장을 섞은 소스에 오징어 다리를 푹 찍어 입에 넣으면 짭조름한 맛과 함께 아련한 기억의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검댕이 묻은 얼굴로 촛불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았던 다락방. 오징어를 쥐꼬리로 둔갑시키며 키득거렸던 그 엉뚱한 상상력. 선생님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성냥갑을 내밀던 그 떨림. 그리고 복도에 나란히 무릎 꿇고 앉아 나누던 눈빛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일화지만 그때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쌀 한 토리 귀에서 쥐와 전쟁을 벌여야 했던 가난한 시절.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마음만은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웠던 것 같습니다.
성냥갑 하나를 채우기 위해 온 가족이 합심하고 친구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따끔하게 혼나고 나서 다시 웃으며 어깨동무를 할 수 있었던 그 시절. 옆집 숟가락 개수까지 훤히 알 정도로 벽이 없었던 그 골목길의 정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들에게 쥐꼬리를 잘라오라는 야만적인 숙제는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배우고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바쁩니다.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지만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중에 어른이 되어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오징어 다리 같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소주 한 잔을 들이키며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만수는 잘 살고 있으려나? 오징어 굽는 솜씨가 아까워서 대박난 건포집 사장님이 됐을지도 모르지. 영희는 시집가서 손주 볼 나이가 됐겠구나.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된 친구들의 얼굴이 술잔 속에 어른거립니다. 제 양복 주머니 속에는 스마트폰이 들어있지만 마음속 깊은 서랍 안에는 여전히 낡은 성냥갑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뚜껑을 열면 쥐꼬리 대신 까맣게 그을린 오징어 다리와 함께 우리들의 웃음소리가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마법의 성냥갑입니다. 그 성냥갑은 제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철수야. 비록 쥐는 못 잡았지만 너희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잖아. 그거면 된 거야. 창밖에는 2024년의 겨울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1975년의 그날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오늘 밤엔 꿈속에서라도 다시 한번 그 골목길을 달려보고 싶습니다. 야, 김철수. 같이 가. 어디선가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참 즐거웠던 나의 따뜻한 그해 겨울이었습니다.